우연한 만남. 군당의 방침에 따라 49년 4월 조직과 격리되어 따로 지내게 될 비밀 아지트로 떠나는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언제쯤 다시 동지들과 만날 수 있게 되려는지. 아이가 있는 한 불가능한 일인데 아이를 어디다 맡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산에 있는 아이의 운명이 어떤 것일지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었다. 광의 출신의 최동무라는 임신부와 함께 천은사골에 있는 한 비트에서 숨어 지낸 이틀 뒤 밤늦게 광의 면당 간부 두 사람이 찾아들었다. 몇 시간 대기하다 떠날 모양이었다. 최동무와 둘만 있어도 비좁은 비트 안에 넷이 있자니 눕지도 못하고 아이를 안은 채 앉아서 꾸벅꾸벅 졸던 그녀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놀라 고개를 번쩍 쳐들었다. 옥남아, 뭐하고 있냐? 애기 울리지 말고 요놈의 골짜기로 가거라. 분명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꿈결이 아닌 듯 하도 생생한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둘러보는데 소변이라도 보려는 참인지 면당 간부가 막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순간 쉿 하는 낮은 신호 소리와 마른 풀잎이 스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까지 졸거있던 두 사람이 어느 사이 튀어나가고 있었다. 그녀도 아이를 얼른 들쳐업고 포대기와 띠를 챙길 새도 없이 그들을 뒤따랐다. 그때였다. 손들어! 동시에 강렬한 플래시 불빛이 터졌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날렵한 동작으로 그녀는 불빛을 피해 재빨리 바로 옆에 작은 바위드로 몸을 날렸다. 없다. 잡아라. 고함 소리와 함께 적들이 주위로 쫙 흩어지며 마구잡이로 총을 쏘아댔다. 아직 산생활도 익숙지 않은 데다 지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총탄은 사방에서 날아들고 옴짝달짝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발에 걸린 띠를 가만히 주워 아이를 동여매고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녀가 숨어있는 바위 뒤로 능선까지는 100m가 조금 넘는 거리였는데 서서 걸으면 땅에 코가 닿을 정도로 가파른 비탈이었다. 무조건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곳으로 피해야 한다던 말이 퍼뜩 스쳐갔다. 먼저 도망친 동무들이 좌우 능선으로 빠진 탓인지 토벌대들도 비트 양옆으로 흩어진 듯 그쪽에서 토벌대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날이 밝으면 지금 숨어있는 바위 뒤야 들통날 게 뻔해서 그녀는 별 수 없이 가파른 능선을 오르기 시작했다. 빨치산의 은폐물을 없애기 위해 토벌대가 불을 댄 비탈에는 그녀의 작은 몸뚱이를 숨길 만한 나무 하나 없었다. 산 아래는 온갖 꽃들이 화사한 4월이었지만 지리산 음지 쪽에는 야산인데도 늦게 내린 봄눈에 발이 푹푹 빠졌다. 한 걸음을 옮기기가 태산을 옮기는 것만큼 힘들었다. 게다가 경사가 워낙 급한 눈밭이라 길을 쓰고 한 발 올라가면 두 걸음 미끄러졌다. 미끄러지면서 어둠 속을 더듬어 타다 남은 비사리 나무라도 붙잡으면 쑤시된 가지가 사글사글 바그러지거나 뿌리째 뽑혀버리는 통에 눈 위로 나동그라지기가 일쑤였다. 그동안에도 총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왔다. 고작 1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간신히 능선에 올랐을 때는 이미 환하게 동이 튼 후였다. 능선엔 어지러운 발자국과 함께 그때까지도 모닥불을 피우고 난 숯불이 빨갛게 이글거리고 있었다. 밤새 진을 치고 있던 토벌대가 방금 막 떠난 모양이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아이가 한 번이라도 울음을 터뜨렸다면 꼼짝없이 이 세상 목숨이 아닐 판이었다. 차츰 총소리가 가라앉고 있었다. 다른 동무들은 어떻게 됐을까? 낯선 능선에 홀로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게 서 있던 그녀는 그곳에서 제일 가까운 화엄사골에 있을 광희 면당을 찾기 위해 무조건 동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 없으니 무작정 해 뜨는 방향만 보고 걸을 수밖에 없었다. 토벌대의 눈에 띌까봐 그녀는 좋은 길을 버리고 아사리 구멍, 가시덩굴이나 잡목이 꽉 들어찬 숲을 헤치면서 능선을 몇 개 넘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작은 소리길이 나왔다. 아무래도 산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같아 그 길을 따라 걷던 그녀는 무심코 앞을 보았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50m 앞이 온통 누랬다. 기백명이 넘어 보이는 토벌대의 누런 군복 때문이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녀는 이미 산비탈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저 동쪽으로 하염없이 걷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낯익은 수화 소리가 들렸다. 둘레둘레 찾아보니 새벽에 갈라진 일행이었다. 3명이 함께 피해 다닌 모양으로 모두 무사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긴장이 일시에 풀리면서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오기 시작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모습을 살펴보았더니 정말 가관이었다. 다 해진 집신을 신을 새도 없이 버선발로 튀어나왔는데 그나마 눈 속에 파묻힌 발을 빼내다가 버선도 함께 빠진 모양인지 두 발 다 버선도 없는 맨발이었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피범벅인 발은 보랏빛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눈밭이나 아사리 구멍을 맨발로 헤치고 다녔으니 당연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자기 발을 멍청하게 쳐다보다가 불현듯 등에 엎여 있을 아이가 생각났다. 띠가 느슨하게 풀어져 엉덩이께에 걸쳐 있는 아이를 내려놓았다. 옷은 갈갈이 찢겨져 푸르둥둥한 맨살이 다 드러나고 긁히고 찢겨 피투성이인 아이는 새파랗게 얼어 숨조차 희미했다. 모두 달려들어 아이의 몸을 주무르고 젖을 먹이고 한참 북새를 떨고 나자 젖을 물린 아이의 입이 고물고물 움직이기 시작했다. 생명이란 참 끈질기기도 했다. 면당으로 가기 위해 어둠을 더듬어 길을 나선 그들은 뜻밖의 40~50명의 빨치산 부대와 마주쳤다. 이현상 부대에서 보급사업을 나오는 길이라고 했다. 무심코 사람들을 둘러보던 그녀는 한 남자에게 문득 눈길을 멈췄다. 근 1년 반 만에 만나는 남편 최윤호였다. 최규복의 가명. 너무 오랜만이어서일까? 아니면 오늘 당한 일에 놀란 탓일까? 남편을 봐도 별 감각이 없었다. 피투성이 모자를 표정 없는 얼굴로 바라보던 남편은 그녀 일행과 합류하여 수경지를 정한 다음에야 그녀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에서 아이를 건네받았다. 제 볼에 따가운 뺨을 부비는 사람이 제 아버지인 줄도 모르는 아이는 익숙한 습성으로 울지는 않고 둘레둘레 낯선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고생했다는 말도 뭐 어쩌라는 말도 없이 잠시 아이를 안고 있던 남편은 훌쩍 일어나 자기 부대 쪽으로 가버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깨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대신 남편의 분신인 양 서투른 솜씨로 만들어진 새 집신 한 켤레가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일에 지쳐 남편이 돌아오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녀의 팔다리를 주물러 주던 남편의 손길처럼 발에 꼭 맞는 집시는 포근하고 따스했다. 광희 면당을 통해 군당에 복귀한 그녀는 군 당책의 지시에 따라 다시 임신부 최동무와 함께 마천골로 가게 되었다. 군당에 있으면 위험하고 현 상황에선 사업을 할 수도 없으니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라는 것이었다. 14연대 출신으로 구례 군당에 와 있던 스물도 안 돼 보이는 어린 연락원을 따라 그녀는 최동무와 꼬박 하루를 걸어 마천골에 있는 제기나 목기를 만들기 위해 지어놓은 통나무집에 도착했다. 보급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지고 온 식량은 고작 쌀 2대 정도였다. 보급이 되는 대로 갖다 주기로 했지만 사업에 바쁜 군당도 굶주리는 판에 언제 올지 기약도 없었다. 화전민 같은 단출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제기막 옆으로는 꽤 큰 개울이 흘렀다. 반야봉에서 함양 쪽으로 뻗어내린 마천골은 크고 깊었다. 여자 둘과 갓난 아이만 살기에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외로움 같은 것은 한가한 소리였고 골이 깊은 탓에 토벌대의 발길이 닿지 않아 무엇보다 안전해서 좋았다. 쌀을 최대한 아끼느라 하루 2끼씩 간에 기별도 안 갈 만큼 욕이나 하고 낮에는 혹시 모르니 산상에서 대피를 하면서 그녀는 군당에 연락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렸다.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고 도움은커녕 어렵게 구한 쌀만 축내는 쓸모없는 짐덩이 같은 자신이 죄스럽기 짝이 없었다. 왜 아이를 낳았을까? 아이만 없었더라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생기면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아니 그렇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험해질 줄 알았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지웠을 것이다. 아니 경찰들이 좌익가족이나 친척까지 다 잡아 죽이지만 않았더라면 아이 하나쯤 시부모가 키울 수도 있었고 어디 친척 집에라도 맡길 수 있었다. 아이와 동지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한편으로는 일제시대보다 더 처참한 세상을 한탄하고 증오하며 그녀는 괴로움에 시달렸다. 좀처럼 연락은 오지 않았고 봄볕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갔다. 아직도 밤중에는 쌀쌀했지만 한낮이면 따스한 봄볕에 꾸벅꾸벅 신세 좋은 졸음이 쏟아지기도 했다. 단오 이전에는 아무 풀이나 먹어도 독이 없다던 간부들의 말이 생각나 냇가에 비죽비죽 고개를 내미는 고사리 밥풀을 뜯어 먹기도 하고 참꽃, 진달래를 따먹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나무를 뜯어 먹으며 최대한 쌀을 아꼈지만 20일이 지나자 가져온 식량은 바닥이 나고 말았다. 사나흘간은 나물만 한 솥씩 삶아 배를 채우거나 물로 끼니를 때웠다. 나물이 독했는지 계속 설사를 하는 바람에 탈진 상태가 돼 움직일 수도 없었다. 처참한 굶주림이 계속되었다. 쌀이 떨어진 지 열흘이 지나도 연락원은 오지 않았다. 이제는 나물이고 물이고 입에 닿기만 하면 소태처럼 써서 아무것도 입에 댈 수가 없었다. 손발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차츰 눈이 어두워지고 힘차게 들려오던 물소리도 가물가물 멀어져 갔다. 아이는 기를 쓰고 젖만 빨아댔다. 젖이라고 나올 리가 없건만 아무리 밀쳐내도 아이는 악착같이 달라붙었다. 너무 세게 떠다미는 바람에 나무 바닥에 꽝 머리를 부딪히고도 아이는 울지 않고 비실비실 일어나 다시 달려들었다. 나중엔 떨쳐낼 힘도 없어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어찌나 세게 빨아대는지 창자까지 다 빨아 올리는 것 같았다. 젖꼭지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진물이 흘러도 아이는 떨어지지 않았다. 삶에 대한 본능은 말 못하는 아이에게도 있었다. 아이는 차츰 기력을 잃어가는지 젖꼭지에 입만 댄 채 가슴에 달라붙어 있더니 드디어 엄마의 가슴도 떠나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져 의식을 잃어갔다. 굶은 지 13일 만이었다. 밖에서 철썩하는 쇳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려왔다. 적인가 하는 순간 잠시 정신을 잃었던 그녀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며 흔들어대는 통에 부스스 눈을 떴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도 침침해 흐릿하게 윤곽만 보이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연락원이었다. 아기가 불쌍해요, 이동무. 훌쩍훌쩍 울면서 연락원은 정신없이 주머니를 털어 날콩 몇 개를 꺼내 씹더니 아이 입에 넣어 주었다. 의식이 없으니 삼킬 리가 없었다. 자꾸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걸 손가락으로 훑어 아이의 입에 넣어주고는 또 생쌀을 씹어 아이에게 먹였다. 그 와중에도 연락원은 내내 굵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봐요, 그렇게 울지만 말고 미움이나 끓여요. 쌀을 조금만 넣고 밀정하게 묽게 끓여야 해요. 간신히 있는 힘을 다해 그녀가 쥐어짜듯이 말을 꺼내자 연락원은 후다닥 자기 배낭에서 비상미를 꺼냈다. 저기 사흘 전에도 다른 연락원을 보냈는데 아무도 없다고 행방불명이라고 해서 나는 현장 조사차 나온 건데 그럴 리가 없었다. 다녀가지도 않고 허위 보고를 하다니. 그러나 분노도 생기지 않았다. 날콩과 생쌀을 조금 넘긴 아이는 신기하게도 금방 정신이 들어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숭늉보다 더 묽은 미음을 끓이는 동안 내내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울먹이던 어린 연락원은 반대도 안 되는 자기 비상미를 다 털어주면서 돌아가서 보고하고 식량을 가져오겠다며 떠났다. 금방 오겠다던 연락원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뉘가 반이나 섞인 쌀 두어 대를 가지고 돌아왔다. 군당도 보급 사정이 어려워 식량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군책에 지시라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연락원에게 목숨을 저당 잡힌 신세로 또 막막한 시간이 흘렀다. 2대라고는 하지만 뉘가 반이나 섞인 그 쌀을 갖고 얼마나 버텼는지 간신히 지팡이를 짚은 채 일어서기는 했지만 눈도 침침하고 귀도 캄캄하고 그녀는 죽을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 마음을 다져먹었다. 그러면서도 무슨 웃을 기분이 났던지 산나물 삶던 버릇대로 불 떼던 부직갱이로 미움을 휘휘 저어놓고는 최동무와 얼굴을 마주보며 쑥스러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6월 초승경 뜻밖에도 군책 신호동이 새벽녘에 연락원도 없이 혼자 나타났다. 무슨 영문인지 알 길이 없었다. 나타나자마자 고생이 많았다며 그동안 당 사정이 좀 좋아졌으니 같이 가자고 재촉이었다. 명령이라 따라 나서기는 했지만 두 다리는 후들거리고 눈이 어두워 한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 꼭두 새벽에 출발해서 봉사골로 더듬거리며 피아골에 있는 군당에 도착한 것은 자정도 훨씬 지나서였다. 다음 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녀와 아이를 보며 혀를 찼다. 그렇지 않아도 작은 몸짓에 깡말라 살이라고는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은 몰골로 혼자서는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지경이니 그럴 만도 했다. 자신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적시는 사람들이 희미하게 어른거리는 모습을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연락원의 말과 달리 그럭저럭 먹고 사는 모습이 그녀에게라고 보이지 않을 리 없었지만 원통하다거나 분하다는 생각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정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어쩐지 군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그녀도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과 간신히 인사만 나누고는 너무 피곤해 트 안에서 쉬고 있는데 누군가가 성큼 다가와 축 처져 있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남편이었다. 어쩐 일이냐고 그녀도 묻지 않았고 그 역시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지만 여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의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밥상을 내던지시던 시아버지에게 조금도 지지 않고 달려들던 바로 그때의 모습이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꾹꾹 눌러 참는 것 같기도 했다. 말이 필요 없다는 듯 남편은 또 어디론가 휙 사라져 갔다. 형수, 남편이 떠난 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조용히 곁에 와 앉으며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뜻밖의 시동생 규동이었다. 규동이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형수, 이것 좀 드세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쌀밥이었다. 도련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대답도 없이 규동이 물기 젖은 눈으로 자꾸 밥을 먹으라며 밥그릇을 그녀 앞으로 밀어놓았다. 작년 27 구국투쟁 후 서북 청년단에게 집에서 떨려난 뒤로 처음 만나는 시동생이었다. 이런 일만 아니었더라면 중하게 진학했을 규동은 그때 15, 시아버지를 닮아 불같은 성미에 남에게 지고는 못 살아 어디서나 대장 노릇을 하던 그가 집안이 풍비박산난 뒤로 얼마나 수모를 겪고 고통스러웠으면 산에까지 올라온 것일까. 이거 먹고 빨리 나아요 형수. 울음을 참느라 무뚝뚝한 얼굴로 그녀 앞에 밥그릇을 디밀고는 규동도 자기 형처럼 휙 사라져버렸다. 귀한 집 자식 같으면 부모 품에서 응석이나 부리고 있을 15 소년 앞에 기다리는 것은 조국의 운명과도 같은 처절한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군내 각 면당 간부 및 기관 책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공기가 심상치 않았다. 광의 명책 유장영이 그녀를 데리러 와서 따라갔더니 군당 기관원 전부와 면당 간부들이 앉지도 않고 선 채로 무거운 얼굴빛을 하고 있었다. 곧 회의가 시작되었다. 지금부터 구례군 당원 확대 회의를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개회를 선언하자 뒤를 이어 토지면책 정호용이 손을 들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당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의 선봉대로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책 신호동 동무와 일부 지도층은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기중한 동지들의 피로 얻은 식량이나 축내며 귀족과 다름없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혁명사업에 포마드, 머릿기름이 무슨 소용이며 산에서 넥타이가 무슨 필요합니까? 목전에 혁명을 둔 당 간부가 여성 동무를 함부로 농락해도 되는 겁니까? 군책에 옳지 못한 사업 작풍으로 인해
많은 당원 동지들이 이탈하고 어떤 동지들은 도깨비 생활, 당 생활에서 이탈한 개인적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호동 동무의 명백한 반당 행위를 규탄합니다. 옳소, 옳소. 여기저기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또 누군가가 말을 받았다. 군책의 관료적 태도로 많은 일꾼들이 귀중한 혁명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당장 장성수 동무를 보십시오. 48년도에 군책을 지냈던 장동무는 50단선 반대 투쟁 때 옥고를 치르면서 영웅적인 투쟁을 해왔던 동무입니다. 그런데도 간부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임 군책 박대수 동무와 신호동 동무에게 비판을 당하고 지금 일개 유격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폐병으로 피를 쏟아가면서 장동무가 보급 투쟁을 다닐 때 군책 동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성 동무라 희노하는 것이 혁명 사업입니까? 옳소, 옳소. 여기저기서 계속 비판이 터져나왔다. 군책과 지도층은 얼굴을 푹 수그린 채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대원은 모두 규태 안에 합세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군책이 직접 자기를 데리러 온 배경을 알 것 같았다. 이전에 분명히 규탄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들이 있었을 테고 그걸 미리 눈치챈 신호동이 부랴부랴 그녀를 데려온 것일 터였다. 그때였다. 광의면책 유장영이 그녀를 가리키며 녹이 띤 목소리로 외쳤다. 동지 여러분, 저 이옥자 동무의 참혹한 모습을 보십시오. 이옥자 동무는 아이까지 딸린 여성의 몸으로 혁명 사업에 뛰어든 우리의 귀중한 재산일 뿐 아니라 해방 직후부터 혁명 사업에 몸바친 이영상 부대 정치위원 최윤호 동무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이 귀중한 동지를 저 지경이 되도록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인 군책 동무와 지도층의 무책임한 처사를 규탄합니다. 터져나오는 박수갈채를 들으면서 그녀는 고개를 푹 수그렸다. 부끄러울 따름이었다. 누구를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떤 악조건도 혁명의 의지로 극복해야 한다고 믿어온 그녀였다. 아이 때문에 남들처럼 일하지 못하니 죄스럽기만 한 그녀였다. 동지들의 따뜻한 애정은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하부가 상부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엄청난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녀는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한마디씩 하는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그녀 역시 지도부를 존경해야지 하면서도 여자나 끼고 사는 신호동에게 눈꽃만큼도 존경심이 생기지 않던 터였다. 참석자 전원의 비판에 신호동 이하 지도층은 일체의 가허를 인정했다. 수습대책위원회를 뽑은 뒤 긴 회의가 끝났다. 수습대책위원회원들끼리 결정을 내린 모양인지 그녀는 당분간 광의 면당에 가 있게 되었다. 면당에서 몸이 회복될 때까지 휴식을 취하라는 것이었다. 하부는 상부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제일의 철칙이던 빨치산에게 구례군당의 조직적인 하극상 사건은 도당 전체에 한바탕 회오리를 몰고 왔다. 구례군당을 지도하던 백운산 특각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당의 명령을 어긴 전원을 총살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은 문제의 원인도 모른 채 원칙을 어겼다고 해서 무조건 총살할 수는 없다는 다수의 뜻에 따라 조사단이 파견되고 신호동 및
몇몇 지도부의 반당적인 행위가 샅샅이 밝혀져 그들이 제명되거나 부서 이동을 당하는 것으로 사건은 막을 내렸다. 전남 도당에서는 최초이자 최후의 내부 사건이었다. 너의 뒤를 따르리라. 당의 면당으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동지들의 눈물겨운 환대를 받았다. 식사 시간이면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였다. 솥에 밥을 씌워놓고 모두 빙 둘러앉아 솥째 밥을 먹는데 다들 몇 수저 뜨지도 않고 서둘러 수저를 놓는 것이었다. 마리아 배가 부르다는 것이지만 자기에게 단 몇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는 마음인 것을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 없었다. 혹 보급을 못해 다 같이 굶어야 할 때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 움큼씩 가지고 다니는 비상미를 털어 그녀에게만 한 고밥을 해다 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라고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다. 쌀 한 줌이 곧 생명인 판에 자기들 굶주림엔 아랑곳 없이 어떻게든 자기를 먹이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의 정의란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같은 길에 선 사람들의 동지애가 어떤 것인지 그녀는 알 것 같았다. 동지들의 뜨거운 애정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녀는 아이 딸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다. 밥을 짓는다거나 남자들의 옷을 봐준다거나 마른 아구사리 잎이나 칡잎을 뜯어 담배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자잘한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자기가 시집살이를 하면서 했던 일과는 의미가 달랐다.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동지들의 혁명사업을 돕는 일이니 그녀는 다름 아닌 혁명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면당은 활동상 편의 때문에 불악 가까운 곳에 틀을 잡는 법이라서 광의면당은 주로 화엄사골이나 천은사골 등 노고단 주변을 옮겨 다녔다. 불악이 가깝고 골이 얕다 보니 당연히 토벌대의 기습도 잦아 매일같이 부딪혔다. 그러나 당이 인민을 버리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랬다가는 또 보급투쟁이 문제였다. 날도 밝기 전에 불빛을 가린 채 앞침을 지어 먹고 식사 도구를 감쪽같이 비장하거나 짊어진 뒤에 모든 흔적을 없애고 고지나 능선처럼 토벌대의 움직임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에서 산상 대기를 하는 게 하루의 일과였다. 밤이야 지리에 익숙한 빨치산 세상이니 오전만 무사히 넘기면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오후에는 산상에서 학습회나 토론회, 세포회의 등을 개최했다. 모태동 유격전술이나 소련당사, 당강령, 조직공작 실무교육, 선전선동 지침 등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때만 해도 입산초라 다들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빨치산 생활에 필요한 원칙들을 주로 배웠다. 얼어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라는 빨치산의 3대 각오에서부터 지키지 않았다가는 당장 죽음을 불러올 생활 원칙들이 무수히 많았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보초를 세워놓고 간부들이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교육을 시작하면 모두 말 잘 듣는 어린애처럼 눈을 빛내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빨치산은 우선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했다. 식사 후 쌀 한 톨이라도 흘리지 말아야 했고 수경지의 흔적은 물론이고 이동할 때 발자국 하나라도 남겨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걸을 때 풀을 밟으면 짓밟힌 풀이 시들기 마련이고 그것은 나 잡으러 이리 오시오 하는 유혹과 다를 바 없었다. 또 연기를 내지 말아야 했다. 각 고지나 능선마다 적이 주둔해 있는 상황인데다
산속에서는 평지와 달리 연기가 유난히 눈에 잘 띄었다. 대개는 연기가 안 나는 비사리나무나 꽃대나무, 아구사리나무, 맹감나무 등을 사용했지만 그럴 땐 뗄감이 없을 때는 별수 없이 옆에 지키고 앉아 무엇으로든 쉴 새 없이 부채질을 해야 했다.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였다. 족적을 남기지 않는 법, 혼자 낙오됐을 때 선대는 법, 산상대기 요령 등 여러 가지 생활 수칙에 대한 세세한 교육이 끝나면 잘못됐던 경험을 발표하기도 하는 토론회가 이어졌다. 다른 동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은 생활 수칙들을 익히며 빨치산다운 빨치산으로 조금씩 단련되어 갔다. 한 달 후 7월 중순경 마천골에서 함께 생활하다 헤어진 최동무가 딸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며칠 후 그녀는 최동무와 함께 광의면당 조직책 최종호의 안내로 뱀사골로 갔다. 다시 격리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광의면당에서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건강 회복을 위한 특별 배려로 식량을 대줘 별 굶주림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편해지지 않았다. 동지들의 피와 맞바꾼 쌀만 축내는 식충이라는 자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마음이야 어떻든 하루 2끼씩이라도 챙겨 먹으니 차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빨치산은 자기 면이나 군, 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는데 점난 쪽만 그렇게 토벌이 심한 것인지 남원 쪽인 뱀사골은 거의 토벌이 없어 산상대기를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였다. 게다가 계절은 한여름, 빨치산에게는 가장 좋은 때였다. 아이들은 잘 자라났다. 그녀의 아이도, 최동무의 아이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재롱을 피워댔다. 어느 날 부근에서 저 혼자 비척거리며 놀던 아이가 무엇을 주었는지 그녀에게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었다. 아이의 앙상한 손 안에 있는 것은 쌀 한 톨이었다. 쌀, 쌀. 제 손바닥을 가리키며 아이는 분명한 발음으로 계속 쌀을 외쳐댔다. 아이의 재롱이 귀엽다기보다 묘한 서글픔이 밀려왔다. 아무도 말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디서 배운 것일까? 아빠라는 말보다 쌀이라는 말을 더 먼저 배워버린 아이. 풀이며 나무며 조약돌보다 쌀이 더 귀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버린 아이. 그녀는 아이의 손에서 쌀 한 톨을 소중하게 받아주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다. 아름드리 전나무가 꽉 들어찬 뱀사골 골짜기에도 쓸쓸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가을이었다. 뱀사골 전체가 붉게 타오를 즈음 가끔 능선으로 토벌대의 누런 군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번 최종호가 다녀가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주년을 기념하여 9.16 투쟁이 전개되고 백운산 특각에서는 대단한 정과를 올렸다고 하더니 그 후유증인가 보았다. 최종호가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도 없는 그녀들을 위해 식량을 갖고 하루길이 넘는 먼 길을 다니러 올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종호는 동무들은 지금 혁명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며 오히려 그녀들을 위로했다. 대기 기간으로 알고 자기 학습과 교양 사업에 열중하라는 당부였다. 당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최후를 맞더라도 웃고 죽을 수 있는 불굴의 투지를 가져야 하오. 동무들은 그 불굴의 투지를 단련하는 학습 중이지 않소? 그러면서 최종호는 그녀들의 무안함을 달래려는 듯 활짝 웃곤 했다.
정말이지 평생 잊을 수 없는 따스한 동지애였다. 가끔씩 능선을 따라오르는 토벌대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들도 낮이면 산상의 대피에서 짧아지는 가을해를 보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나서 식사 도구를 트와 꽤 멀리 떨어진 장소에 숨겨놓고 아이들과 함께 대피했다가 땅거미가 짙어질 무렵 다시 틀어 돌아오는데 해그림자가 길어지기만 하면 아이는 그녀를 잡아 끌며 칭얼댔다. 엄마, 맘마, 맘마. 아이는 용케도 아침나절에 취사도구를 비장했던 장소를 기억하고는 자꾸 그쪽으로 그녀를 잡아 끌었다. 어쩌나 보자고 아이를 따라가면 아이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정확하게 장소를 찾아냈다. 모든 신경과 관심이 먹는 곳에 쏠려 있어서 그만큼 무섭게 본능이 작용하는 것일까? 그녀가 밥을 하는 동안 아이는 밥 냄새를 맡으며 쭈그려 앉아 저 혼자 말도 안 되는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했다. 아이가 귀엽게 놀수록 그녀의 가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웠다. 어차피 살아남을 수 없는 운명임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도 아이도 남편도 누가 먼저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도 그게 언제일 줄은 알지 못했다. 그 이별이 두어 달도 남지 않은 바로 내일 모레의 일이라는 것도 자기 혼자 살아남아 그 아이를 죽인 슬픔이 지워지지 않는 피멍으로 평생의 짐으로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도. 머르며 달래를 따먹고 나자 산에서의 겨울은 빨리도 닥쳐왔다. 산죽으로 엉성하게 지어놓은 트에서 밤새 추위에 떨던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온 세상이 은빛이었다. 밤새 얼마나 퍼부었는지 트가 반이나 눈에 묻혀 있었다. 눈 때문에 열리지 않는 문을 간신히 열고 나갔더니 트 바로 앞에서 사진처럼 선명한 호랑이 자국이 남아 있었다. 긴 꼬리 자국이며 앞발 자국이며 분명히 호랑이였다. 여전히 눈이 쏟아붓고 있는데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걸 보니 방금 전 문 여는 소리에 사라진 모양이었다. 크고 선명한 발자국이 트 뒤쪽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생전 처음 신기한 경험도 하면서 겨울은 깊어졌다. 산에서 두 번째 맞는 겨울이었다. 12월 말 전날 저녁 늦게 최종호가 도착하여 서둘러 아침을 짓는데 아직 새벽 미명도 밝지 않은 맞은편 능선으로 토벌대들이 누렇게 올라오고 있었다. 어이, 어이, 그쪽으로 가! 고함 소리들은 연신 터져나오고 간혹 총성도 울렸다. 그냥 지나갈 폼이 아니었다. 다 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아이들만 들쳐업고 황급히 자리를 뜬 그들은 트에서 200m 정도를 더 내려가 굵은 달의 덩굴 아래 몸을 숨겼다. 온 산을 이잡듯 뒤지는 판인지 능선 아래쪽에서도 토벌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들은 각자 자기 아이의 입을 틀어준 손에 점점 힘을 주었다. 조금만 소리라도 새나가면 끝장이었다. 그녀는 힘이 딸려 온몸을 바둥거리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최정호가 그녀의 품에서 아이를 채갔다. 2, 3미터 간격으로 쭉 늘어선 토벌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렬 횡대로 샅샅이 뒤지고 오는 판이니 그들이 있는 곳도 빠뜨리고 지나갈 리 없었다.
헉 숨을 들이마신 채 그들은 호흡을 멈췄다. 토벌대 한 사람이 바로 그들 쪽을 뒤져왔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 보일 리가 없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아, 이렇게 끝이 오는구나. 그때였다. 그 토벌대원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었다. 왼편을 뒤지던 토벌대원이 다시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오른편으로 방향을 돌린 토벌대원이 손을 휘휘 내저었다. 이봐, 없어, 없어. 거긴 내가 다 뒤졌어. 그러자 토벌대원은 그들이 숨어있는 달의 덩굴을 휙 스쳐갔다.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보고도 일부러 피해간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여순 사건 이전까지는 군대 내에도 좌익 세력이 상당히 조직화되어 있었고 지리산 토벌떠 중에도 동조자들이 있어서 간혹 이렇게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나 식량과 총탄을 슬쩍 흘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숨을 죽이고 있던 그들은 토벌대가 한참 멀어진 다음에야 큰 숨을 내쉬었다. 그때였다. 최종호가 그녀의 옆구리를 푹푹 쑤셨다. 옆을 보자 최종호가 말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이를 가리켰다. 온몸이 파르스름해진 아이는 입에서 손을 뗐는데도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른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무 소리도. 아득하게 멀어지는 토벌대의 고함 소리 외에는. 아, 갑자기 최동무가 자그맣게 비명을 질렀다. 최동무의 팔에도 갓난아기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귀가 멍멍해 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최종호가 그녀를 잡아 흔들었다. 빨리 이동합시다. 아지트가 있는 쪽에서 하얀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넋이 어디 먼 곳에서 혼없는 자신의 몸뚱이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튀었어. 그쪽을 뒤져. 겨울산의 정막을 깨고 총소리가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다. 자, 빨리 갑시다. 최종호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도 최동무도 허둥지둥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왔다. 둘 다 혼자였다. 최종호가 앞장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피아골 쪽을 향해 나아갔다. 뒤돌아볼 경황도 없이 최종호의 뒤를 따랐다. 어디를 어떻게 해서 토벌대가 겹겹이 둘러싼 뱀사골 능선을 빠져나왔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다음날 피아골 군당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달의 덩굴 아래에서의 그 숨막히던 기억만, 그 달의 덩굴 아래만 그녀의 머릿속을 빙빙 맴돌 뿐이었다. 아이가 죽었다는 걸 그녀는 실감할 수 없었다. 슬픔도 서러움도 없었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밑도 끝도 없는 막막함만이 아이를 낳으려고 쫓겨간 빈집을 찾아가던 날 매섭게 휘몰아치던 눈보라처럼 오랫동안 그녀를 휘감은 채 놓아주지 않았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항상 아이를 추스리던 버릇으로 어깨를 으쓱하다 보면 등은 텅 비어 있었다. 언제나 정겹게 등을 짓누르던 아이의 무게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가 아무데도 없음을, 그녀의 등에도 품에도 다른 어디에도 없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녀는 울지 않았다. 어차피 살아남지 못할 숙명이라면
누가 먼저 가느냐일 뿐이었다. 기왕 떠날 길이라면 조금이라도 먼저 가는 편이 낫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모성애를 뛰어넘는 데는 무자비한 자신과의 투쟁이 필요했다. 그녀는 머릿속에 거미줄처럼 엉킨 달의 덩굴을 잊으려고 애썼다. 두 팔과 등의 허전한 감각을 떨쳐버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몇 날 며칠 굶고 났을 때와 같은 막막함이 가시고 나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오기가 꼿꼿하게 머리를 쳐들었다. 아이를 낳던 날 방구들을 파내던 경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태어난 날부터 내쫓겼던 아이, 죽는 날까지 울음 한번 시원하게 터뜨려 보지 못하고 쫓겨만 다니던 아이. 네 앞에서 결코 부끄러운 어미가 되지 않겠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토록 질긴 운명과 슬픈 이별을 강요하는가? 어미는 그것을 부숴버리고야 말겠다. 이 땅의 모든 어미가 밥을 달라고 우는 아이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야 말 테다. 언젠가 너를 다시 만나는 날 어미는 네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테다. 네가 큰 소리로 맑은 웃음을 터뜨려도 입을 막지 않고 같이 웃으며 힘차고 뜨겁게 너를 안아줄 테다. 여기서 쓰러지는 건 아이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그녀는 이를 악다물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내색하지 않아도 아이를 잃은 충격은 역시 컸던 모양인지 뱀사골에서 좀 좋아졌던 건강이 다시 나빠졌다. 당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건강이 최우선이었다. 예전처럼 다른 동지들의 집만 될 수는 없었다. 한 사람의 일꾼으로, 아니 아이까지 두목의 일꾼으로 이제는 제 할 일을 다 하는 투사가 되어야 했다. 불굴의 투사. 날이 갈수록 상황은 어려워져만 갔다. 지리산 주변의 각 면당과 군당은 불악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급투쟁에 급급한 실정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당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경찰들이 산 주변 마을을 아예 소각해버리거나 빨치산들이 들를 만한 마을에서는 식량을 경찰서에 옮겨놓고 하루 분씩만 타다 먹게 하는 통에 보급 투쟁조차 힘들어졌다. 산이 큰 만큼 빨치산 세력도 컸고 당연히 토벌대도 엄청나게 몰려왔다. 토벌대가 날마다 일렬 횡대로 그 넓은 지리산을 샅샅이 훑고 다니니 버텨낼 재간이 없었다. 50년 봄은 6.25 이후 빨치산이 완전히 괴멸될 때까지 근 7년간의 남한 유격 투쟁 동안 가장 참혹한 시기였다. 토벌대의 공격이 지리산으로 집중되자 50년 1월경 이현상 부대가 분산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렸다. 당시 이현상 부대는 3연대, 5연대, 7연대로 편제돼 있었는데 7연대만 지리산에 남기고 박종화와 이영애가 각기 3, 5연대를 인솔하여 박종화는 백아산으로 이영애는 쌍치 가마골 쪽으로 빠졌다. 대부대가 이동하자 당연히 토벌대의 추격이 뒤따랐고 이현상 부대는 그걸 노린 것이었다. 지리산이 조금 조용해진 대신 이현상 부대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쌍치 가마걸로 빠진 이영애 부대가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여 살아 돌아온 사람이 몇 되지 않았고
전투의 천재라는 박종화 역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게다가 박종화 부대가 백아산으로 해서 백운산으로 들어가자 곧 엄청난 토벌대가 그 부대를 뒤따라 들어가는 바람에 백운산을 거점으로 삼고 있는 전남 도당과 광양 군당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후방도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는 분산투쟁이 아니라 그 어떤 기발한 투쟁이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박종화가 아무리 전투에 뛰어났어도 남한 유격투쟁 전체를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듯이 3월 말께 무슨 일인지 도당 간부부장 정귀석이 군당에 들렀다가 그녀를 보더니 함께 백운산으로 가자고 했다. 지금 옥자 동무에게는 건강 회복이 가장 큰 과제이니 구례보다 상황이 좀 나은 광양 군당에 가 있으면서 건강을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아이를 그렇게 잃었다는 소문이 퍼져 모두 그녀만 보면 위로하고 격려할 때였다. 때마침 박종화 부대가 백운산으로 간다면서 구례 군당에 들렀다. 이른 저녁을 해먹고 그들 일행은 해걸음판에 군당을 떠났다. 피아골 능선을 따라 올라 왕시루봉에 도착하자 어둑어둑해졌는데 주위가 온통 불바다였다. 그날 하루 내내 왕시루봉에서 검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토벌대들이 춘계 공세의 일환으로 불을 지른 모양이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들어찼던 숲이 다 타고 아직 남은 잠불길이 그때까지도 일렁이는 중이었다. 불더미를 뛰어넘기도 하고 피해서 돌기도 하며 그들은 왕시루봉 능선 비탈을 따라 내려갔다. 보름인지 동그랗게 떠오른 달빛이 무척 밝았다. 곱게 뻗은 왕시루봉 능선이 섬진강을 앞에 두고 기세를 꺾고 몇 갈래의 작은 능선으로 나뉘는 부근에서 그들은 원 능선을 버리고 한순회 쪽으로 접어들었다. 한순회와 머리마을 사이에 강이 얕아 그쪽으로 도하할 작정이었다. 그들은 섬진강이 바라보이는 능선 비탈에 걸음을 멈추고 정찰병을 내보낸 후 자리를 잡았다. 멀리 섬진강이 은빛 몸을 뒤척이고 달빛을 머금은 숲은 파르스름하게 빛났다. 한참 후에야 돌아온 정찰병은 50m 간격으로 적이 잠복해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보고했다. 날이 새기 전에 백운산에 도착해야 할 판이라 그들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로 전달, 모두 옷을 벗고 총은 거꾸로 맨다. 뒤로 전달해온 박종화의 명령에 따라 다들 주섬주섬 옷을 벗기 시작했다. 강가에 도착해서는 옷을 벗을 만한 시간도 장소도 없는 데다가 달빛이 밝아 옷 입은 채로는 적의 보초에 발각될 위험이 많기 때문이었다. 달밤에 옷을 입고 있으면 대낮보다도 더 잘 눈에 띄는 법이었다. 달빛의 총구가 반짝거릴 위험이 있어 총마저 거꾸로 매라는 것이었다. 대열의 여자라곤 그녀와 양봉순, 최봉심 세 사람뿐이었는데 남자들은 스스럼 없이 옷을 벗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얼굴을 붉힌 채 옷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뒤로 전달, 끓는 물을 확 찌끄러 대가리를 짓심짝으로 획 문대기 전에 벗어라. 그녀 앞에 서 있던 남모르는 대원이 웃음을 참으며 박종화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 와중에 그걸 명령이라고 내려보내니 박종화나 그 말을 넉살스럽게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전달하는 대원이나
그 대장의 그 부하였다. 우습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할 수 없이 그녀는 겉옷만을 벗었다. 뒤로 전달! 벗어라 벗어! 안 달리게 달렸나? 안 본다 안 봐! 알몸이 나올 때까지 다 벗어라! 명령이다. 결국 그녀도 다 벗고야 말았다. 생사가 달린 부대 도강에 더 이상 지장을 줄 수 없어서 벗기는 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 보였다. 그저 묵묵히 걸을 뿐이었다. 언제 적에게 발각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자랍시고 시간을 끌었던 자신의 감정은 분명 호사스러운 것이었다. 지금은 여자의 몸 따위에 신경 쓸 조금의 여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벌거벗은 40여 명의 남녀는 산비탈을 타고 내려 섬진강에 도착한 후 다시 척후병을 보내 적정을 살피게 했다. 한참 후에 돌아온 척후병은 보초선의 위치를 보고하면서 바로 앞에 보초가 졸고 있더라고 했다. 그들은 졸고 있는 보초 사이를 통과하여 강을 건너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다. 총과 옷은 머리에 인 채였다. 갈수록 물이 깊어져 헛개비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은 물 위로 둥둥 떠올랐다. 그녀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고 물살에 휩쓸리자 언제 보았는지 박종화가 잽싸게 그녀를 낚아채며 한 팔을 붙잡고 질질 끌다시피 앞으로 나아갔다. 철퍼덕 철퍼덕 아무리 조심스럽게 물살을 헤쳐도 워낙 조용한 밤이라 제법 소란스러웠다. 달빛은 눈이 부시고 은빛으로 빛나는 강물을 헤치며 벌거벗은 빨치산들은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탕탕! 중간쯤이나 도착했을 때 은밀하게 텀벙거리던 물소리를 헤치고 총성이 울리더니 곧이어 건너온 쪽에서도 요란한 총성이 이어졌다. 물소리고 뭐고 정신없이 간전 쪽으로 건너온 이들은 3명의 부상자를 이끌고 백운산에 붙어 계속 올라갔다. 그녀도 박종화에게 끌려 장정들의 나는 듯한 걸음을 쫓아갔다. 소개당에 텅 빈 상간마을을 지나고 중바오를 지나 곧장 쉬지 않고 달려 아침나절 제기 암골에 도착했다. 그녀는 물론이고 대원 모두가 기진맥진하여 손끝 하나 들어 올릴 힘이 없어 보였다. 비릿하기보다 그저 고소하기만 한 날콩을 한 줌씩 배급받아 씹어먹고 잠깐 눈을 붙였다. 오후쯤 일어나 보급투쟁 나갈 계획을 세우는데 식량이 전혀 없어 식사 준비도 못하고 있었다. 보급투쟁은 고사하고 걸어 다닐 수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문득 예전에 군당에서 비상미로 조금 나눠준 쌀이 생각났다. 아주 위급할 때가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하루 이틀 굶은 적도 많았지만 남들이 다 먹을 때도 건드리지 않고 한 달 넘게 지고 다녔던 것이었다. 내 업도 채 안 되는 양이었지만 죽 한 모금만 먹어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그녀가 내놓은 쌀로 죽을 끓여 보급투쟁에 동원될 대원들에게만 우선 죽 한 그릇씩을 마시게 했다. 고맙다며 다들 그녀에게도 먹으라고 권했지만 죽을 떠주는 그녀는 단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계속되는 싸움에서 먹지도 못하고 또다시 보급투쟁에 동원돼 나가는 동지들에게 단 한 수저라도 더 먹이고 싶은 게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었다. 마천골에서 돌아와 잠시 광의 면당에 있을 때 자기들의 굶주림을 무릅쓰고 자신을 위해주던 동지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녀는 영영 잊을 수 없었다. 그녀를 위해 동지들이 서둘러 밥숟가락을 놓을 때도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삼키며
맹세했었다. 이 따뜻함을 잊지 않겠노라고. 자신도 그런 동지들을 배우겠노라고.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멀건 죽 한 그릇을 마시고는 언제 굶었냐는 듯 사기 충천하여 출동하는 부대를 바라보며 그녀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뭐라도 더 먹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다음 날 보급 사업을 나가고 남은 몇 사람은 박종화를 따라 한 제골 더 깊숙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상자들은 약도 바르지 못한 상처에 붕대만 감은 채 고통을 삼키며 누워있고 환자들의 시중을 들던 그녀 혼자 잠시 양지 쪽에 앉아 있는데 박종화가 그녀 곁에 와 털썩 주저앉았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침울한 기색으로 한동안 박종화는 말이 없었다. 49년 초 백운산 특각 유격대장을 하면서 20명에 불과하던 유격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전투를 벌여 기세를 떨치고 10명이 넘게 유격대를 확장시켜 전투 능력을 인정받은 후 그해 9월 이연상 부대로 소환된 박종화는 광양 근방의 주민들 사이에 예쁜 대장이라고 소문이 자자할 만큼 잘생긴 얼굴에 농담을 잘하고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었다. 남편 윤호와 절친한 사이라 합법 시절에도 잠깐 본 적이 있었고 그 후로도 가끔 만날 때마다 친구의 부인이라며 특별히 신경을 써주기도 했지만 이렇게 침울한 박종화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저 윤호 부대가 쌍치 가마골에서 전멸당했다가 하오. 어찌 되었는지 궁금한데 금명간 알게 되겠지요. 부대 규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너무 염려는 마시오. 아이가 먼저 갔고 이제 남편도 그 뒤를 따라갔는가. 자신의 소식을 남편이 먼저 듣게 되리라 생각했는데 남편 소식을 먼저 듣게 되었다. 별 놀라움도 일지 않았다. 언젠가 들어야 할 말을 이제 듣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쳐 제법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묵묵히 앉아 있었다. 윤호 걱정은 말고 빨리 건강이나 회복하시오. 윤호 동무는 꼭 살아있을 것이오. 다음 날이었다. 보급 사업을 나간 부대가 별 성과도 없이 이리저리 쫓기기만 했다며 기진맥진해서 돌아왔다. 목숨을 걸고 구해온 쌀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며칠은 견딜만 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 지칠 대로 지친 대원들은 옹기종기 양진역에 모여 잠을 자고 덜어는 빨치산에게 가장 소중한 발사계를 손질하기도 하면서 한가한 오후를 보냈다. 그녀도 옆에 작은 개울이 있기에 오랜만에 머리를 감았다. 얼마만인지 기억도 없었다. 옛날 같으면 가렵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했을 텐데 사람이란 무슨 일에든 적응이 되는 것이다. 예전이라면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쉽게 잊을 수도 없었을 테고 남편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머리를 감으면서 이렇게 개운한 기분이 들 수도 없을 터였다. 편안할 때면 사소한 것에도 속을 끓이며 정신을 잃지만 죽음과 함께 생활할 때는 웬만한 고통쯤은 웃어 넘길 수도 있다. 스스로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는 더러운 물이 들어도 스스로 빨아들이고 어떤 충격에도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는 솜뭉치처럼. 그때였다. 정치위원 동무!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우르르 몰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정치위원? 그녀도 후다닥 소리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남편이 팔을 얽매고 부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어느새 박종화가 남편을 향해 달려갔다. 야, 이 사람. 그럼 그렇지. 최윤호가 누군데? 최씨 문중 양반이라고 떠들어쌌더니 다 헛소린갑네. 마침 자네 얘기를 하던 중이여. 박종화는 남편의 한쪽 손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이 팔은 부상인가? 남편은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모두들 반가워서 난리였다. 옥자동무! 옥자동무! 호들갑스럽게 그녀를 불러대던 박종화는 막 머리를 감고 나오는 그녀를 발견하고 장난기가 듬뿍 서린 표정으로 씩 웃었다. 아따, 서방님 오신 줄을 미리 알았는갑네. 곱게 몸단장도 했은께 쇠가 빠지게 달려오시오. 자, 동무들 풍악을 울려라. 이도령과 춘향이 상봉이다. 와르르 웃음이 터져나왔다. 보급투쟁에 실패하고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가 확 살아났다. 역시 박종화였다. 부부라고 굳이 사적으로 만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 얘기는 해야겠기에 그녀는 잠시 남편을 따로 불렀다. 막상 불러놓고 보니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저 애기가... 아, 알았소. 말을 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침통한 얼굴로 그녀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아이 없이 혼자 있는 것만으로 짐작이 가는 모양이었다. 듣지 않아도 뻔한 얘기일 테고 들어봐야 어찌할 수도 없이 가슴만 아픈 얘기일 터였다. 그녀로서도 꺼내기 어려운 얘기였다. 고생 많았소. 어쩌겠소. 참아내야지. 말이 끊겼다. 상처가 어떠냐고, 괜찮으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그녀는 저쪽에 모여있는 동지들에게 시선을 둔 채 아무 말도 없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똑같은 마음인데. 쌍치 가마골에서 되게 당했소. 어찌나 눈이 쏟아지는지 그놈의 족적 때문에 좋은 동무들을 다 잃었소. 상처는 괜찮소. 하긴 동지들을 다 잃은 판에 팔 부상쯤이야 대수롭겠는가. 동지들이 살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 팔이 아니라 목숨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터였다. 어쩌면 남편은 혼자 살아 돌아온 자신이 원망스러울지도 몰랐다. 며칠 뒤 이번에는 박종화가 직접 전 대원을 이끌고 보급투쟁에 나섰다. 같이 가겠다는 남편 윤호를 기어이 못 따라가게 하고 그녀와 단둘이 한 제꼴에 남긴 채였다. 말하자면 박종화는 그들 부부를 위해 신방을 차려준 셈이었다. 오랜만에 오붓한 밤을 즐길 수도 있었으련만 윤호도 그녀도 이미 그런 일엔 무심해진 사람들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밤이 몸내 아쉽기만 한데 그때는 두 사람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봉하고 앉아 멀거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을 뿐이다. 밤이 으슥해지자 윤호가 말도 없이 일어나 성한 손으로 총을 메고는 부대가 내려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같이 가겠다는 말도 없이 그녀도 윤호의 뒤를 따랐다. 얼마나 걸었는지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큰 바위 뒤에서 두 사람은 부대가 오기를 기다렸다. 새벽이 가까워 올 때까지 그렇게 단둘이 있으면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다.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는 섬진강을 주시하며 부대의 모습이 나타나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잠시 후 강 건너편에서 총성이 울리더니 곧 부대가 쌀을 잔뜩 짊어지고 하나둘씩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어머할 테니 빨리 올라가.
윤호는 성한 손으로 적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맨 나중에 강을 건너온 박종환은 두 사람을 보고 반갑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한 모양인지 혀를 찼다. 어이구, 이런 쑥맥들 재미 좀 보라니까. 여기는 왜 나와 있어? 말없이 웃고만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박종환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역시 최윤호와 이옥자 동무다워. 얼마 후 그녀는 정기석과 함께 광양 군당으로 떠났다. 남편은 아직 침울한 얼굴로 씁쓸하게 웃으며 건강하게 지내라고 했다.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도 없는 이별이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광양 군당은 낯선 얼굴뿐이었다. 늦추위가 닥쳤다. 내일 모레가 4월인데 폭설이 내려 무릎까지 눈이 쌓였다. 겨울에는 눈이 내리면 추위가 풀리는 법인데 춘 3월에 퍼부은 난데없는 눈은 혹독한 추위까지 몰고 왔다. 그날따라 토벌대의 기습 공격이 들어와 군당 전체가 쑥밭이 됐다. 사람들 얼굴도 익히기 전인데다 주변 지리도 전혀 모르는 판이니 혼자 떨어지면 끝이다 싶어 그녀는 길을 쓰고 정기석의 뒤를 쫓아다녔다. 하루 종일 눈밭을 쫓겨 다녔더니 발이 퉁퉁 붓고 빨갛게 변했다. 손으로 눌러도 아무 감각이 없었다. 며칠 후 뿔뿔이 흩어졌던 광양 군당이 다시 합류했는데 그 사이 사람은 반으로 줄어 있었다. 합류하지 못한 반은 족제비나 까마귀 밥으로 산에 널려 있을 것이었다. 빨갛던 그녀의 발은 새까맣게 변해갔다. 버선도 없이 걸레 같은 헝겊 쪼가리를 칭칭 동여맨 채 집신을 거친 그녀의 발을 안쓰럽게 바라보던 정귀석이 광양군 여맹위원장이라는 고 동무에게 뭐든 신을 것을 하나 챙겨주라고 지시했다. 줄 것이 없었던지 고 동무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정기석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큰 소리 한 번 없이 늘 인자하고 말이 없던 사람이라 적이 놀라웠다. 고동무, 지금 동무의 자세가 그게 뭐요? 당호는 동지를 내 몸처럼 아껴야 하오. 옥자 동무의 발을 보았다면 내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무엇이라도 챙겨주고 정 없으면 동무의 버선이라도 벗어 주어야 할 것 아니오. 제 몸이나 챙기는 사람이 무슨 혁명 사업을 하겠소. 그날 밤 고동무는 사업 총화 시간에 전 성원 앞에서 다시 한번 호된 비판을 당해야 했다. 자기 때문에 2번씩이나 비판당하는 고동무에게 미안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한 마음이었다. 누구나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사소하기 짝이 없는 작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서로 비판하고 책찍질하면서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동지를 소중하게 여기는 동지애를 배워가고 스스로를 교정하면서 진정한 혁명가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그녀만 해도 광희 면당에서 그렇게 현신적인 동지들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비상미쯤은 내 배가 고파야 먹는 것으로 생각하는 작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구 하나 산 밑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아왔던 따스한 인간의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인간으로 대접하는 난생 처음인 평등한 삶,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정귀석은 그녀에게 다시 도당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관양 군당도 날마다 계속되는 적의 공세에 몸을 회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거기다 식량 사정도 좋지 않았다. 하루 한 끼라도 때울 수 있으면 운이 좋은 날이었다. 보급투쟁을 나가면
반드시 몇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쌀한톨 구하지 못한 채 희생만 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했다. 49년 박종화가 백운산 특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쁜 대장이라며 좌익을 따르고 두려워하지 않던 주민들이 이제는 빨치산이라고 하면 머리를 흔들었다. 48년 말부터 계속된 보급투쟁에 수십 번씩 당하고 나니 좋은 일만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자기들부터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다. 부근 마을은 소개당하고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면 적들이 기다렸다는 듯 대응해오고 그런 자잘한 보급투쟁에서 하나둘씩 대원들이 희생되고 악순환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50년 봄엔 어디나 마찬가지였지만 분산투쟁 이후에 이현상 부대가 백운산으로 들어오면서 토벌대까지 끌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무렵은 좀 나은 곳으로 가겠다고 지리산에서 백운산으로 옮겨온 그녀는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 굴에 뛰어든 셈이었다. 어쨌든 정규석은 그래도 도당이 광양보다야 낫지 않겠냐며 도당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도당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으나 광양 군당 연락과에서 지금 도당도 식량이 없어 아사 직전이며 어제 전 유격대원과 기관원들까지 총동원되어 필사의 보급투쟁에 나섰다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박종화가 분산투쟁 때 흩어진 부대를 규합하려고 일부 부대를 이끌고 다시 백운산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정기석은 도당이나 광양 군당보다 박종화 부대로 가자고 했다. 전투 부대인데다 박종화가 워낙 신출귀몰한 사람이니 더 안전하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선을 대어 박종화 부대와 합류했다. 박종화 부대와 합류한 다음 날 박오리봉 쪽에서 아침나절부터 내내 요란한 총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다. 하루 종일 총성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니 꽤 큰 전투가 벌어진 모양이었다. 박종화는 그날 어디를 갔었는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오후가 되어서야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부대를 끌고 나갔다. 보급투쟁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당이 박우리봉에서 거의 전멸당했는데 적이 너무 많아 지원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퇴로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참 후에 도당 사람들의 짐을 대신 받아들기도 하고 우왕좌왕 사람들이 틀어 밀려들었다. 박종화는 심통한 표정으로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그라도 몇 명 되지 않는 부대로는 중과부적이었다. 같이 가서 뭐라도 거들고 싶은데 저 하나 주체도 못하는 몸이니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녀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날의 피해는 엄청났다. 도당 중요 간부들만 남기고 70여 명의 도당 성원 전체가 보급투쟁을 갔는데 그날 오후까지 살아있는 게 확인된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는 것이었다. 박종화의 형 박정화도 박우리봉 부근에서 적에게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박춘산도 여기서 죽고 그를 따라 입산했던 여동생 박정숙도 며칠 뒤 전사했다. 부대 사람들 모두 어두운 얼굴이었다. 하기는 더 이상 병력을 보충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니 전남 도당의 최후가 머지않은 셈이었다. 그날 박우리봉에 걸린 태양도 노을도 유난히 붉었다. 동지들이 흘린 핏빛처럼.